이게 신형 캡처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시승사가 좀 짧아서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디자인이 되게 좀 약간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기존 TM3보다 기존 모델은 되게 동글동글한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신형 같은 경우는 눈매도 굉장히 좀 매섭게 올라갔고 굉장히 좀 남성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캡처 같은 경우는 2세대는 이제 아예 이제 르노 브랜드로 갑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의 테크마크가 아니고 르노의 이 로장조 엠블럼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보닛에도 이 보닛 주름 같은 게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줄기. 이 가장자리까지 포함하면 한 6줄기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공격적인 인상을 주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시승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뒷좌석에서 먼저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타기 전에 앞좌석 동승석을 제 키에 맞춰서 세팅을 해놓고 뒤에 탔는데요. 일단 무릎 공간은 르노의 설명에 따르면 동급에서 가장 넉넉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경쟁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뭐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키가 신장 182cm인데 주먹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주먹 하나, 두 개가 조금 빠듯하게 들어가는 정도, 요 정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뭐 사실 그게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뭐 넉넉하다고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만족스러운 게 지금 제 발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 굉장히 좀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세대 캡처 같은 경우는 2열 시트가 앞뒤로 최대 160mm까지 슬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레버가 이렇게 있는데요. 레버를 이렇게 앞뒤로 당길 수가 있어서 최대한 당기면은 적재 공간을 조금 더 이제 넉넉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최대한 미루면은 무릎 공간, 네,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레버를 당겼을 때 이 2열이 전부 다 같이 이동을 하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조금 이제 뭐 40대 60 정도로 나눠서 저만 이제 앞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좀 승객이 앉은 위치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적재 공간도 지금 536리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이 크기도 역시 돔급 최대이고요. 참고로 기아 자동차 셀토스가 498리터 정도입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이 캡처가 한 30리터 정도 더 넉넉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뭐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뭐 있는 건 다 뭐 구색별로 갖춘 것 같아요. 이렇게 송풍구도 마련을 해놨고 USB 포트는 2개나 챙겼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시거잭 소켓이 있고요. 급에서는 사실 뒷좌석까지 오토 윈도우를 넣는 차가 참 드문데 캡처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도 오토 윈도우를 넣었다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공간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머리 공간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머리가 닿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또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 정도가 좀 빠듯하게 들어가는 정도인데 비교를 해보자면은 현대 코나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수준이고요.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협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등받이 각도가 그렇게 고추 서 있지도 않고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약간 좀 절묘한 각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등받이가 상당히 좀 고추 서 있어서 안락한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작지만 오히려 안락한 느낌은 이 차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열 승차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캡처 같은 경우는 전량 유럽에서 생산된 차를 가져오는 수입차입니다. 그래서 XM3하고 비교를 해봐도 조금 더 이 승차감에 유럽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뒤에서도 좀 단단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근데 뭐랄까 약간 좀 요철 구간에서 좀 통통 튀는 듯한 그런 감각이 있는데, 그렇게 뒤에 앉았을 때 또 부담스러울 정도의 승차감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적당히 또 운전자의 운전하는 재미하고 같이 탄 동승자의 승차감, 이 두 가지를 좀 절묘하게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가 이 차가 지금 2,700만 원대 최상급 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뒷좌석에도 전부 다 이렇게 퀼팅 박음질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이 가운데에 팔 받침대가 없습니다. 이 뒤쪽에 뭐 있나 찾아봤는데 이 팔 받침대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왜 제외를 했나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중간 기착지에 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캡처들이 색상별로 도열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컬러들이 뭐 다양하죠. 저희가 타고 온 차는 이렇게 흰색인데 전부 다 루프가 투톤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모델은 약간 네이비 컬러의, 위쪽에는 약간 아이보리 컬러로 투톤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초반에는 앞모습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 캡처는 약간 45도 대각선으로 봤을 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좀 테이프 라인도 굉장히 좀 직선보다는 매끈한 곡선을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램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풀 LED 방식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모델은 최상위 이제 트림인데, 이쪽에도 LED 퓨어 비전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이 되게 좀 재미나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공력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에어 커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 앞바퀴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다운포스 좀 높여주면서 공기 저항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뭐랄까 좀 반듯하게 면이 접히는 그런 캐릭터 라인 대신에 뭔가 좀 매끈하게 양감을 살린 듯한 그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나름 좀 재미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경쟁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 코너하고 좀 약간 사이즈가 비교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이런 좀 크롬 패널들이 그냥 좀 일정한 굵기로 이렇게 지루하게 간다기보다는 좀 뒤쪽으로 갈수록 굵기가 좀 굵어지면서 이런 부분들 좀 재미있는 측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모습도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지금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르노 특유의 이 디귿자형 디자인 테마를 뒤쪽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형 QM3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램프도 동글동글하고 뒤에 램프도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되게 좀 앙증맞고 좀 아기자기한 그런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신형 이 캡처 같은 경우는 나름의 각을 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끄트머리에도 이렇게 좀 면 처리를 해서 나름의 좀 단단함을 추구한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XM3보다도 오히려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흰 차도 한번 보시면은 네, 뭐 르노 엠블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즘에 약간 트렌드 같은데 번호판이 이쪽 위쪽에 상단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범퍼 쪽으로 좀 내려서 이 모델명도 요즘에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모델명이 레터링이 좀 큼직하게 들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나름의 또 최신 트렌드를 좀 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도 범퍼도 이렇게 양옆에 좀 장식을 이쁘장하게 배치를 해놨고, 머플러도 공갈이 아닌 진짜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들이 완성도가 참 높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겉모습을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캡처 운전석에 탔는데요. 르노 소형차의 어떤 최신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9.3인치짜리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뭐 인치수 자체는 9.3인치라서 셀토스의 10.25인치보다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면적 자체는 셀토스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원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의 위치가 계기판하고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이 운전자의 시선 이동 범위가 크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납 공간도 나름 좀 널찍하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신형 캡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E시프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자식 기어 레버입니다. 전자식 기어 레버라서 물리적으로 아래쪽에 연결된 부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도 뭐 스마트폰 하나 정도는 충분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 듯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좀 물 위에 좀 이렇게 떠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XM3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분히 좀 프랑스의 좀 굉장히 좀 유려한 미적 감각을 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계기판도 10.25인치짜리 디지털 모니터가 들어갔습니다. 이 UI 자체는 XM3하고 거의 뭐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숫자 크기 자체가 조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 숫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두께감이 요즘에 이렇게 좀 두껍게 나오는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움켜졌을 때 제가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전체적인 지름 자체도 르노차의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냥 그렇게 직경이 또 작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를 지니고 있고, 자, 뭐 이쪽에도 전부 다 이렇게 뭐 실제 뭐 천연 가죽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도 물론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이렇게 원목 느낌 질감을 많이 재현을 해놔서 이런 부분들도 나름 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말씀을 드리면은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이 등받이 쪽에 이렇게 퀼팅 무늬 박음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도 저는 재미난 게 이 사이드 볼스터가 꽤 많이 튀어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굽이길에서 좀 주행을 해도 이 운전자의 어떤 좀 측면 지지가 조금 확실하게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 팔걸이가 저희가 트레일블레이저 설명을 드릴 때는 팔걸이 높이도 높고 이게 또 앞뒤 슬라이딩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할 때 좀 팔꿈치가 걸리적거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올려놓고 싶을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또 뒤로 당겼을 때는 그냥 이쪽에 컵 이렇게 놓고서 편안하게 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러브 박스의 크기도 이게 좀 특이하죠. 아래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마치 서랍 상자를 열듯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크기 자체가 동급에서 가장 넉넉한 편입니다. 지금 뭐 육안으로 봐도 뭐 아이패드 하나 정도는 수납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면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도어 포켓 옆쪽에 보시면은 이거 역시도 동급에서 가장 크기가 넉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은 SUV답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이 챙겼다, 이렇게 좀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캡처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는 이쪽에서 조작을 하면 되는데요. 따로 뭐 버튼 같은 거 뭐 누르는 건 없네요. 그냥 뭐 보통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 차는 뭐 누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올리면은 알아서 기어가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면서 오토 홀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이 창이 뜨는데, 이 캡처 같은 경우는 동급에서 최초로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후방 카메라 화질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카메라 화질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쪽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위쪽에서 바라보는 듯한 이런 차선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운전에 서투르신 분들도 주차할 때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XM3랑 좀 다른데? 어라운드에는 네. 원래 원체 닛산이 좀 상용화를 빨리 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네.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쪽에는 제가 정말 최애하는 우리 안효문 기자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아이고. 이 차가 파워트레인이 XM3랑 같아갖고 또 같은 브랜드니까 이 주행 느낌이 많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다르네요. 일단 이 캡처 같은 경우는 전량 이제 르노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수입차죠.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XM3는 굉장히 좀 많이 가벼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성 운전자나 조금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그런 세팅,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좀 저속에서 가벼운 스티어링 휠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춘 듯한 그런 세팅이었는데 이 차도 가볍기는 한데 XM3보다는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네, 이렇게 약간 돌렸을 때 확실하게 좀 유럽차다운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XM3하고 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도 XM3는 너무 좀 가볍고, 그리고 이 엔진의 힘 자체가 너무 페달의 초반에 너무 몰려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단점으로 저희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 차는 좀 다릅니다. 네. 밟았을 때 엔진의 힘이 초반부에 그렇게 많이 몰려있지 않고 좀 밟는 양에 따라 좀 약간 힘을 선형적으로 뿜어주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XM3보다 더 완성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서스펜션도 좀 탄탄한 편입니다. 탄탄한 편인데 그렇게 또 승차감은 떨어지지 않는 약간 좀 프랑스 계열 차를 타면은 항상 느껴지는 감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참 확실하게 소형차 잘 만드는 프랑스 차다운 감각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달라서 의외네요. 네, 파워트레인 설명을 드리면은 XM3와 같습니다. 네, 르노하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동 개발한 극렬 4기통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네, 변속기 같은 경우는 독일 게트락사가 만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매칭이 되는데요. 최고 출력은 152마력, 최대 토크는 26.0kgm입니다. 네, 뭐 성능 지원은 XM3하고 동일하고, 뭐 요즘에 뭐 소형 SUV들에서 뭐 정말 많은 다운사이징 엔진들을 장착을 하고 있죠. 뭐 일례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도 3기통 1.35L 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 네, 뭐 요즘에는 이렇게 좀 배기량이 낮은 엔진이 굉장히 좀 대세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배기량이 낮다고 해서 마냥 또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 토크가 1500rpm부터 3000rpm 이상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실용 구간에서는 거의 뭐 대부분 최대 토크 영역 안에서 가속을 이어가기 때문에 실용 구간에서는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승차에 건장한 남자 성인 3명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시속 60에서 80km 정도로 구비기를 달리고 있는데, 뭐 힘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기존의 QM3보다 많이 개선이 됐다고 느껴지는 게 정숙성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는 이 소리가 잘 생생하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르노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저희가 앞에 그 외관 디자인 리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 이제 에어 커튼도 들어가고
또 그릴 쪽에도 액티브 셔터 그릴이라고 해서 또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장치가 들어갔고, 그리고 차체 하부에는 언더커버가 차체 하부까지 전부 다 이제 감싸고 있는 풀 언더커버가 들어갔습니다. 구형 QM3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커버가 앞 차축에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 2세대 캡처 같은 경우는 차체 하부가 전부 다 이제 언더커버로 감싸져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차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많이 좀 상쇄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언더커버가 이렇게 꼼꼼하게 감싸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차체 하부의 부식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도 향후 유지 관리 측면에서 조금 이제 장점으로 또 부각을 시킬 수가 있겠죠. 캡처에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있고, 그리고 1.5리터 디젤 터보 엔진도 있습니다. 네, 구형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만 제공을 해다가 지금 신형에 와서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디젤 같은 경우도 출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의 QM3는 90마력대 출력이 좀 많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신형 캡처는 116마력으로 20마력 이상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시승을 해보진 못했는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연비가 국내 동급 SUV 중에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1리터당 17.7km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리터당 13.5km. 네, 요 정도의 수치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또 만족스러운 게, 아까 또 가속 페달의 반응이 XM3처럼 초반에 몰려있지 않아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희가 XM3 때 단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오토홀드였습니다. 오토홀드가 초반에 너무 꽉 물고 있다 보니까 출발할 때 엔진 회전수를 상당히 좀 높게 사용을 해야 돼서, 그렇게 되면은 뭔가 힘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니까 약간 좀 차가 울컥하면서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토홀드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완성도가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차가 크기가 동급에서 그렇게 또 큰 편은 아닙니다. 전장이 4.3m대고, 또 전폭이나 전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돋보이는 수치는 아닌데, 이렇게 운전석에 앉으면은 시야가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A필러의 굵기 자체가 그렇게 얇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이드 미러가 이 플래그 타입이라고 하죠. 도어 쪽 아래쪽에 자리를 하면서 A필러하고 사이드 미러 사이에 이 쪽 창문의 크기도 상당히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도 시야가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차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석에도 굉장히 큰 광각 미러를 넣어줬네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가서 운전하면서 그렇게 시야가 또 답답한 느낌은 없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 오디오 들어가는데 총 스피커 개수는 8개라고 해요. 요즘에 또 보스 오디오 많이 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음질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다는 느낌은 또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런 배지가 들어감으로써 약간 좀 감성적인 그런 좀 우월감 같은 게 좀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도 보시면은, 네, 이 차 소위 반자율 주행을 가능케 하는 장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쪽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차간거리까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당연하게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차,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최상급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빠져 있네요. 물론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위쪽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XM3 얘기를 자꾸 꺼내게 되는데, 이렇게 좀 굽이길을 달릴 때도 XM3를 탈 때는 이 가속 페달이 좀 민감해 갖고, 뭔가 좀 초반에 좀 아기 살살 다루듯이 조금 페달을 좀 살살살살 어루만져야 하는 불편함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차는
네, 굉장히 좀 페달 밟는 양에 따라서 엔진의 힘을 좀 고르게 뿜기 때문에 운전이 되게 쉽네요. 확실히 이렇게 돌아나갔을 때도 유럽차를 탔을 때 그 감각, 이런 좀 탄탄한 느낌이 오히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도 더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단점을 파악하는 게 좀 힘든데요. 지금 느껴지는 부분들이 약간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림의 두께도 좀 두꺼운 편이고 움켜졌을 때 이 질감 자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지금 느껴지는 게 이 위쪽에 조금 누운 것 같아요. 스포티한 해치백 타는 느낌보다는 대형 SUV의 운전대를 보는 듯한. 그래서 저는 좀 직경을 이 차의 디자인에 걸맞게 조금은 줄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각도도 약간 좀 세단처럼 좀 위쪽을 좀 더 세워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승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종합 평가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가격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격 같은 경우가 2,4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최고 높은 사양이 2,700만 원대. 그래서 이 단순히 표시 가격만 보더라면은 생각보다 좀 차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XM3보다 차체 길이도 짧은데 왜 이 차가 더 비싸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차는 수입차입니다. 전부 다 이제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을 국내로 가져오는 차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동급의 다른 SUV하고 비교를 해서 트림 자체도 많지도 않고 또 옵션도 그렇게 다양하게 또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또 장착이 이 완제품 상태의 차를 국내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진입 가격 자체는 생각보다 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경쟁차하고 비교하면은 그렇게 또 비싼 편은 아닙니다. 일례로 이 차는 4륜구동 모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디션 8위 트림 기준으로 최고 비싼 모델이 2,700만 원대인데 경쟁 모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기아 자동차 셀토스 앞바퀴 굴림 최고급 모델 풀옵션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셀토스는 2,800만 원대입니다. 네, 르노에 따르면은 셀토스 풀옵션보다도 116만 원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또 마냥 또 캡처의 가격이 그렇게 또 비싸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급의 수입차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은 푸조 2008 그리고 시트로엔 C3 에어크로스 이런 모델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이 차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향후에 유일하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2열의 암레스트가 빠졌다는 거, 그 부분만 조금 개선을 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XM3의 버금가는 판매량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또 이 지난달에 XM3가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50% 이상이 상당히 좀 고급 트림의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전체 판매량을 보면은. 그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나라 소형 SUV 구매자들이 마냥 또 2천만 원 이하의 굉장히 좀 저렴한 트림만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돈을 많이 제값을 지불해서 옵션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좀 풍족하게 이용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다음 달 판매량이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